한 여대 앞 사진관 직원이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남성이 대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몰카 범죄에 많은 여성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서 여성분들 공포감이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번 내용은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찍다가 도망친 거잖아요. 어떻게 발각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8일 날 오전 9시 50분경에 한희종 석관 캠퍼스 영상원 건물의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어떤 여학생이 이제 화장실 안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고 여학생이 당연히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방어를 했겠죠. 예. 그래서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남자가 바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이제 급히 이게 뛰어나와가지고는 학교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의 뒷모습을 확인하고 예. 이 사람 잡아주세요 이러고 당일날 오후 1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일단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고 범인이 일단 뭐 CCTV 위치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찰이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뭐 사각지대인들을 알아가지고는 요리조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CCTV가 없는 곳은 드물 거거든요. 네. 예. 벌써 이 사람 화장실 입구랑 그다음에 그 건물 정문에 있는 CCTV에서 발각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검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내부 네.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인물일 것이다. 파악을 해서 경찰이 현재 파악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일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특히 학교 내 화장실은 글쎄 뭐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학생들을 위한 차원의 조치 같은 것들은 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여자 화장실에 어떤 구멍이 있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막는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자 네. 화장실을 밖에서 이용을 할 때 구멍이 있는 거를 봤는데 그 구멍이 왜 있는지를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런 용도로 사용됐구나 그걸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 요새 몰카로 전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벽이라든지 그 문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몰카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으로 막는다는 얘기인데 예.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는 신촌의 모 건물에 남자 화장실 문은 깨끗한데 여자 화장실 문은 뭐 100개 정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리콘으로 막는 거 좋은데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은 초소형 카메라가 요새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는 예. 문이나 벽같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에만 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초소형 카메라를 뭐 변기 물 내리는 데부터 해가지고는 이 뒷면까지 뭐 환풍기까지 심지어는 장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 여전히 여성들의 안심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몰카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몰카 사건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대 앞 사진관에 있었던 사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여대 앞에 있는 사진관 직원이 여학생들을 몰래 찍어 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발각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어느 눈치 빠른 여학생의 이제 신고로 발각이 됐는데 예. 여대 앞에 어느 사진관이 있어요. 근데 여대 네. 앞에 있는 사진관이면 학생들이 어디 원서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는 증명사진 같은 거 찍으러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뭐 예. 여권 사진이라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생들이 오면은 증명사진을 찍고 학생 내가 이거 사진 파일 보내줘야 되니까 이메일 주소 적어봐. 그런 다음에 여기 접수대 앞으로 오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예. 학생들이 이제 이메일 주소랑 뭐 전화번호랑 이걸 적느라고 이렇게 고개를 구부리고 있으면은 그때 어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방심을 틈타서 찍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거의 뭐 9개월간 2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이 모두 225차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수법을 통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의 심리는 어떠한지도 뭐 궁금하긴 한데 이제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요. 30명의 피해자한테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면서요?
예, 근데 구속영장을 이제 받아들여 주려면 죄질이 중대하고 뭐 예.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사진을 보관만 하고 어디다가 유포는 안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홍대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체 전체를 그냥 촬영을 했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 부위가 나체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중요한 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휴대폰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버리기는 했대요. 근데 예. 하나 있는 사진 속에 저장이 됐던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이 돼가지고는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방에 송곳 같은 이른바 뭐 몰카 찌르게 챙겨 다니는 여성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송곳을 왜 가지고 다니면은 예. 그 구멍에다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송곳은 날카로우니까 확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카메라를 부시고 거기다가 이제 휴지 같은 거를 막아서 이렇게 몰카 촬영을 못하게 한다 그런 건데 근데 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도에 어느 여자 장실에 구멍이 100개라고 네네. 그 100개 언제 다 그 송곳으로 막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손이 안 닿는 뭐 천장이나 환풍기에 있는 거는 어떡하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그냥 불완전한 자구책이지 여성들이 100%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지금 요새 초세원 카메라가 너무너무 잘 나와서 뭐 넥타이, 안경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 처벌을 뭐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포된 성 사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삭제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후책이고 예. 지난해 정부에서 이 몰카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판매자는 등록을 하게 하고 유통 경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이런 초소형 카메라가 포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규제를 하려면은 사실 이 초소형 카메라를 그냥 일반인이 살 그런 필요는 거의 없어요. 어떤 네. 공적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한 경우에만 예. 뭐 기자가 취재를 한다거나 그럴 예. 때만 사용하도록 이거를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위반 시에는 좀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해야지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실리콘 휴지나 이런 걸로 화장실 틈새 막는 거는 완전히 땜질 처방이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걸 판매할 때 좀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몰래 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셨을 텐데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네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1년 9개월 동안 한 2년여에 걸쳐가지고는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예. 이 시아버지가 1년 9개월 동안 한 20차례에 걸쳐서 며느리를 성폭행을 하고요. 예. 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폭행까지 하고요. 예.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낙태까지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행이 발각이 되긴 됐는데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 7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2심에서는 법원이 5천만 원 공탁을 했다. 그래가지고는 2년 감형을 해서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이제 선고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형이 된 건지가 선뜻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해가지고는 합의서를 피해자가 제출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은 네.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다가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하면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예.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이런 정황들이랑 얽혀가지고는 감경할 수 있는 어떤 법원의 재량적인 사안인데 그러니까 예. 이거를 공탁을 하면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언제든 이거를 찾아갈 수가 있고 맡긴 사람은 내가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회수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든지 또 이게 금전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이 공탁금 제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나올 법한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를 2번 울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인데 여기서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는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고 공탁금을 참고했다라고 해서 양형의 이유를 밝힌 거잖아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손자, 손녀는 피해를 당한 분의 그런 자녀들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에 확실하지 않은데 이 며느리 외에 또 다른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아버지의 물론 경우에. 그렇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뭐 이 공탁금 제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5천만 원을 내고 감형을 했다는 건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돈을 주고 감형했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재판부의 재량이긴 합니다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요. 이 공탁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렇게 개인에 대한 뭐 신체라든지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줬을 때 꼭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고 처벌 외에 피해자가 받은 그런 손해를 예. 금전으로 치유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공탁을 해놓으면은 피해자는 그 이후에라도 이거를 또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탁금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동안 시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는 거는 그다음에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계속 나가지 못했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보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이 며느리도 어려웠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합의를 하지 않은 거는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금전적으로 이게 보상을 그렇죠. 이른바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사람이 시골에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탁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손자, 손녀도 돌봐야 되는 그런 사정 등이 있다. 그래서 양형의 기준으로 그 감경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재판부가 어떤 피해자의 의사를 떠나서 너무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래퍼 시잼이 지금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돼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혐의로 래퍼 바스코도 입건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시잼 등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그 6명 중에는 이제 바스코도 같이 있다 그래요. 근데 네. 시잼과 바스코는 같은 소속사 출신이잖아요. 예. 시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사대문구 본인의 명의로 임대한 그런 자택에서 여기가 이제 그 동료들의 일종의 합숙소 같이 이용이 됐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10여 차례에 거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말께에는 엑스터시와 코카인까지 한 차례씩 투약을 했다 그러고요. 예. 바스코 또한 같은 시기에 그 서울 사대문구 자택 등지에서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지난해 중순께는 엑스터시랑 코카인을 한 번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근데 지금 시잼만 구속이 되고 바스코는 불구속됐잖아요. 지금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죄질에 있어서 흡연한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잼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임대한 주택을 어떤 그 합숙소 같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했다고 하니까는 죄질에 있어서 더 안 좋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 횟수의 차이도 있고 정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마초, 엑스터시, 코카인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환각성이 강해가지고는 이게 어떤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처벌이 중하거든요. 법정형을 보면은 최대 10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게 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차례나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명의로 임대한 주택에서 장소를 제공한 좀 그런 면도 있거든요. 정황상. 그래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을 고려돼서 형량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